어느 숲속 마을에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번 생일날에는 누구를 초대할까? 그래! 얼마 전에 우리 마을로 이사온 두루미를 불러야지. 결국 여우는 생일을 맞아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안녕, 두루미야. 반가워. 어서 들어오렴. 그래, 반갑다. 날 초대해줘서.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잠시 후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줍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접시를 쿡쿡 찢기만 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대신 먹어주겠다며 두루미의 음식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두루미는 화가 나서 결국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두루미는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우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렴. 그래. 기대할게. 잠시 후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목이 긴 병에 들어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 닿지 않아 먹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화가 나서 야, 두루미! 너 이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왜 이런 걸 줘? 그럼 너는 부리가 긴 나에게 왜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줬니? 그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밭을 발견하게 된 여우. 과연 여우는 포도밭의 포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굶주린 여우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많은 포도송이가 잘리고 매달려 있는 포도밭을 발견하였습니다. 갑자기 포도가 땡기는걸? 결국 여우는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송이는 너무 높아서 여우에게는 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든 포도에 닿아보려고 훌쩍 뛰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훌쩍 뛰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닿을 듯 말 듯.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게 된 여우는 마침내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우는 외쳤습니다. 아무나 딸 테면 딸하지. 저 포도는 굉장히 시단 말이야. 이런 말을 남긴 채 조용히 포도밭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핑계를 대는 일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사고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인들에게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긴 여행길에는 항상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상인들은 여행길에 오를 때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길에는 불길한 징조가 없어야 할 텐데, 제발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상인들은 사소한 징조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리 조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들이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던 중 인적이 드문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나무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좀 봐! 까마귀가 있어! 한 상인이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까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까마귀, 이거 괜히 불안해지는데. 그때 갑자기 까마귀가 마구 울면서 상인들의 머리 위로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까마귀는 한쪽 눈이 먼 까마귀였습니다. 눈 하나로 살아가는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한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까마귀를 자세히 보게나. 한쪽 눈이 멀지 않았나. 자기 눈 하나를 잃게 되리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한 저런 하찮은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거나 미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성인인 하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우는 물에 빠진 백성을 보면 자신이 강을 잘못 다스려 사람이 빠진 거라 여겼다. 그리고 후직이란 성인이 있다. 후직은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자의 제자였던 안회는 어떻습니까? 안회는 한평생을 누추한 골목에서 물 한 바가지와 밥 한 그릇으로만 살았다. 하지만 안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를 익히고 살았느니라. 그렇다면 그분들 중 누가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하, 좋은 질문이다. 하우와 후직 그리고 안회, 이 세 사람 모두 처지를 바꾸어도 다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로 간의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바꿀 역, 처지지,
생각사, 무엇한 지, 역지사지.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으로 역지사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어짐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전쟁을 통해 권력과 무력으로 정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자는 제 나라의 선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 맹자. 당신을 만나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소. 무슨 일로? 맹자 자네는 패도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력과 무력으로 하는 정치 말일세. 왕께서는 꼭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네. 하지만 나에게도 꿈이 있어서.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선왕 아니십니까? 좋은 옷도 입고 계시고 하루 세끼도 다 드시고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차도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결국 선왕께서는 천하 통일을 꿈꾸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렇소. 난 천하 통일을 꿈꾸고 있어. 그건 무리옵니다. 아니 왜? 그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천하 통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백성들은 괴로울 것이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를 연, 나무 목, 구할 구, 물고기 어, 연목 구어. 나무 위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배가 도착했고 나그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보시오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뒤늦게 온 남자를 태우고 배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배를 늦게 탄 사람을 가만히 보아하니 월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나라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월나라 사람이군. 참, 괜히 기분이 안 좋군. 사실 월나라 나그네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 참. 하필 이 작은 배에 오나라 사람과 타고 가게 될 줄이야. 에이! 그런데 잠시 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한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이를 어쩐다. 어이구.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보시오, 월나라 양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래야겠소. 힘을 합쳐 배가 뒤집히는 걸 막아야겠소. 다시 이쪽으로. 좋소, 그럽시다. 오나라 나그네와 월나라 나그네는 배가 기울어 뒤집히지 않게 서로 힘을 합쳐 배의 균형을 맞추었답니다. 나라 이름 오,
나라 이름 월, 한 가지 동, 배, 주. 5월 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뜻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욕심 많은 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많은 사냥개의 이야기입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뼈다귀 하나를 찾아 입에 단단히 물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속으로 이 뼈다귀 참으로 크고 좋군. 오늘 아주 운이 좋은 날이야. 그 사냥개는 누구라도 그 뼈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 으르렁댔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소중한 뼈를 빼앗길 순 없어. 한참 집으로 가던 중 개울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울가의 다리를 건너던 중 물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냥개는 우연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또 다른 개가 큰 뼈를 물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개는 뭐야? 뭔데 나와 비슷한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지?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지? 사냥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저 큰 뼈다귀까지 다 뺏어 먹어야겠어. 욕심 많은 사냥개는 끝까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저 개도 끝까지 으르렁대는데? 나랑 똑같이 내 뼈다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만. 그 모습은 맞받아 으르렁댔습니다. 순간 사냥개는 흥분하여 입을 벌리고 크게 짖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뼈다귀가 풍덩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냥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아주 먼 옛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신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제물로 바친 염소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잔치에 온 손님들 가운데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와 아들은 너무 가난해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을 제사이자 잔치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여자의 어린 아들은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음식을 먹거라.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단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아들은 어머니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아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입니다. 배를 움켜잡고 땅을 뒹구르며 울던 아들은 결국 먹은 음식을 전부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토한 음식물 중에서 창자가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창자를 토했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네 창자가 아니라 네가 먹은 염소의 창자란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으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공은 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휴, 저 큰 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니기가 불편해. 마을 시장에 가려 해도 돌아가야 하거나 저 산을 넘어서 가야 하니 내 나이도 이제 90살이니 너무나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큰 산을 옮기자꾸나. 그래야 우리가 편해질 거 아니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 산을 옮겨야겠어. 알겠냐? 내일부터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자. 아니 아버님, 저 큰 산을 무슨 수로 옮긴단 말입니까? 길게 시간을 보고 차근차근 하면 언젠가 된단다. 아버님의 나이가 벌써 90이십니다. 젊은 저희들도 힘들 텐데요. 우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실천하여 산에 흙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도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며 가며 우공과 가족들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참, 산이 싫어도 그렇지 그 산을 옮긴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누가 아니래? 참 별 사람 다 보겠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우공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우공 양반. 왜 그러시오? 당신 진짜 어리석구려. 아니, 이 산을 옮긴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오? 그리고 당신 나이가 90인 걸 모르시오? 이러다간 산은커녕 불만 뽑다가 끝나겠소.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 산을 옮길 것이고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손자가 이 산을 옮길 것이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소? 어리석을 우, 귀, 공, 옮길 이, 산, 우공, 이, 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성실한 노총각의 인생.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일을 열심히 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밭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도 오겠지. 무더운 여름날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에휴, 그나저나 나도 빨리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지내나. 그 순간 저랑 같이 살면 되지요? 응? 내가 잘못 들었나? 나도 참 장가를 가고 싶으니 별 소리가 귀에 다 들리는군. 아닌데요? 전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은데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인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는 자기 발밑에 우렁이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렁이잖아? 왜 우렁이가 여기 있지? 맛도 달고 열도 내리게 하고 목마른 증세도 없애주니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총각은 밭일을 다 끝낸 후에 우렁이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우렁이는 항아리에 넣어둬야지. 총각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밭일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진수성찬의 아침밥을 차려놓았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 안에 아침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네 귀신. 일단 배고프니 먹고 보자. 남자는 밥을 맛있게 먹은 후 밭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까 아침밥상은 정말 누굴까? 한참을 생각했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이, 누가 실수로 내 집에 밥상을 놨나? 모르겠다. 일이나 하자. 밭일을 다 마친 총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상을. 아니 이런. 총각의 방 안에 너무나 맛있는 저녁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총각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는지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고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총각은 벌떡 일어나 "누구요?" 하며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총각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한 여자가 밥상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저는 우렁각 씨라고 합니다. 지난번 밭에서 절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 우렁이?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우렁이입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사람이지 우렁이가 아니잖소. 전 염라대왕의 딸입니다. 허나 모종의 일로 인하여 아버님의 눈밖에나 결국 우렁이로 변하여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고맙긴 하나 그 이유가... 우렁이로 변하였을 때 한 남자를 3년 동안 잘 모시면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서방님을 제 남자로 영원히 모시고 싶습니다. 예? 서방님이요? 제가요? 너무나 놀랄 일이었습니다. 총각이 하루아침에 너무나 아름다운 색시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아, 그럼... 절 받아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서방님, 어서 아침 식사 드셔요. 총각에겐 너무나 꿈만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하여 총각은 더욱더 열심히 밭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총각이 사는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지 길을 가던 우렁각시를 임금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이쁜 여인이 이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인가? 여봐라, 저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거라. 임금은 신하를 시켜서 우렁각시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우렁각시와 총각이 살고 있는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임금님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 듣기 싫고 너의 여자를 불러오너라. 네? 아니, 여자라뇨. 이때 뒤에 있던 우렁각시가 살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그래, 바로 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었군. 나와 같이 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안 됩니다. 임금님, 제발요. 이 여인은 저의 여인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가 무슨 수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갖게 되었느냐? 수상하구나. 아닙니다. 우린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맞습니다. 전 서방님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저기 민둥산이 보이지? 마침 민둥산이 2개가 있구나. 왼쪽 산은 내가, 오른쪽 산은 네가. 각자 나무를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심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2시간 안에 승부를 내자꾸나. 네가 이기면 내가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내가 이기면 너의 여인은 나의 것이다. 네? 아니, 제가 임금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휴. 정확히 내일 아침 10시에 저 산 앞에서 만나자. 총각은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오? 내가 무슨 수로 임금님을 이길 수 있나? 분명 임금님은 신하들이 한꺼번에 도와줄 텐데. 서방님, 걱정 마세요. 여기 이 호리병을 가지고 가세요. 아니, 이게 뭐요?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올 때 호리병의 뚜껑을 열라고 하셨어요. 내일 임금님과의 대결에서 가장 힘든 순간 호리병의 뚜껑을 여세요. 그럼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구려, 마누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 민둥산 아래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합을 시작해볼까? 약속은 잘 지키겠지? 그럼 시작한다. 민둥산 위에 임금님과 또 다른 민둥산의 총각, 이 둘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각의 예상대로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임금님은 부하들을 앞세워 산 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난 어쩌지? 난 혼자인데 어떻게 이 넓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겠는가? 옳지! 어제 우렁각 씨가 준 호리병이 있었지? 총각은 우렁각 씨에게 받은 호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을 돕는 신하들보다 훨씬 많은 요정들이 호리병에서 나와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나무를 민둥산 위에 다 심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응? 내가 지다니. 아, 내가 이겼다. 이제 됐어. 임금님은 총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아니, 분명 시합에서 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놈을 보았는가? 시합은 3세판인 거 모르냐? 네? 다음 게임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게임이다. 저 바다가 보이지? 저 바다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섬이 하나 나온다. 그 섬에 누가 먼저 도착을 하느냐가 이번 시합이다. 총각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만. 노를 저어본 적도 없는데. 에휴. 자, 배는 이미 2척을 준비해 놨다. 난 이 배를 타고 넌 저 배를 타라. 아, 저의 배는 너무 낡고 이건 너무... 총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배는 많은 하인들이 노를 저어줄 수 있는 커다란 배였지만 총각에게 주어진 배는 초라하고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드디어 두 배가 출발했습니다. 임금님의 배 안에는 많은 신하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혼자 아무리 애를 썼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어. 그래,
총각은 이번에도 우렁각 씨가 준 호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노를 젓는 요정들이 나타나 총각의 배에 앉아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총각의 배는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저게 뭐야? 어찌된 일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군. 어떡해? 임금님은 순간 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 되겠어. 저 녀석을 바다에 빠뜨려 없애버려야겠다. 여봐라, 우리의 배로 저놈의 배를 들이받아라. 임금님의 크고 강한 배가 작은 총각의 배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임금님의 배가 왜 내 쪽으로? 그 순간 갑자기 바다에 강한 폭풍이 일더니 임금님의 배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를 어째? 욕심 많은 임금님은 결국 바다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렁각 씨는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평생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하여 총각과 우렁각 씨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제비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제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런 불쌍한 녀석. 내가 풀어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그물에 걸려있던 제비를 풀어주었어요. 자, 이제 자유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서. 제비는 나무꾼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제비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자기를 구해준 나무꾼이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저분은 나를 구해줬던 나무꾼님. 근데 담벼락에 금이 갔잖아. 어쩌지? 나무꾼님이 위험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도와줘야겠어. 제비는 재빨리 나무꾼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부리로 나무꾼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챘어요. 내 모자. 저 제비가 내 모자를. 참. 아니, 저 제비는 저번에 그물에 걸려있던 그 제비?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은 못할 망정. 아니, 도대체 내 모자를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좀 멀리 날아가 버렸군. 참나. 나무꾼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담벼락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자기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랬구나. 제비가 나를 살렸어. 역시
제비가 은혜를 갚았던 거였어. 비로소 나무꾼은 그 제비가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고마워했답니다. 생명을 구하여 준 사람에게 짐승은 은혜를 갚지만 인간은 배신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일을 당한 걸까요? 잘 들어봐요. 어떤 나그네가 강가에 있다가 홍수로 인해 떠내려오는 노루, 뱀 등의 짐승과 함께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짐승들은 땅에 내리자 정말 감사합니다, 나그네님. 이 천한 노루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그네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노루와 뱀이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잘 가렴. 그런데 사람은 표정이 시무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괜찮소. 난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정말 미안한 일인데 사실 전 갈 곳도 없소. 원래 소를 키워 소를 파는 일을 하는데 홍수로 집이 다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서 이젠 어디 발붙일 곳도 없소이다. 걱정 마세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나와 같이 지냅시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님, 이리 와보세요. 넌 그때 그 노루 아니냐? 아니, 빨리요. 노루는 나그네를 어떤 산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 밑에서 갑자기 땅을 파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루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왜 이 나무 밑에 뭐가 있나? 나그네가 그곳을 파보았더니 많은 돈이 묻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노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도움을 주고 같이 살게 해주었던 그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건 고맙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이 돈은 다 내 것이 되겠지. 결국 남자는 사또에게 가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 사람을 구해줬건만. 참. 그런데 그때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님, 저 기억하시나요? 아니, 넌 내가 구해줬던 뱀? 뱀은 슬쩍 미소를 지으더니 갑자기 나그네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풀잎 두 잎을 가지고 와서 상처에 붙이자마자 상처가 곧 아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풀잎이
약초인 것을 알고 남은 것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또의 딸이 발목을 뱀에게 물렸대. 진짜? 아니, 그거 고치기 힘들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의원들도 못 고친대. 바로 그때 저기, 제가 사또의 따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네가? 정말인가? 네, 목숨 걸고 사또 따님의 발목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가지고 있었던 풀림약초로 사또의 딸 발목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딸은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네가 감옥에 오게 된 일이 궁금하구나. 나그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의 딸은 나그네를 풀어주었고 대신 모함한 사람을 잡아 벌을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숲으로 들어간 양치기가 우연히 도토리가 많이 달린 떡갈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양치기는 떡갈나무를 보며 우와, 도토리가 정말 많이 달렸구나. 이야, 이거 겨울 동안 양들을 먹이고도 남겠어. 얼른 도토리를 따야지. 양치기는 떨어지는 도토리를 받기 위해 입고 있던 자신의 망토를 떡갈나무 밑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떡갈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에잇, 도토리야, 많이 떨어져라. 양치기가 힘껏 나뭇가지를 흔들자 도토리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처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들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떡갈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들은 맛있는 도토리들이 떡갈나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들은 열심히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은 정신없이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양치기가 깔아놓은 망토까지 조각조각 찢어서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무 위로 올라간 양치기는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데 정신이 팔려서 양들이 자신의 망토까지 찢어 먹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도토리를 주워 담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온 양치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런, 내 망토, 세상에. 나쁜 놈들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털옷을 입게 해주면서 너희들을 먹여 키우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망토를. 아휴. 중국 삼국시대에 위나라를 이끄는 조조와 제갈량이 이끄는
총나라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갈량의 부하가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위나라의 조조가 사마이라는 장군을 앞세워 우리 총나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마의, 위나라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 사마의 장군에 맞설 장군이 우리 총나라에 어디 있는가? 그때 갑자기 마속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군,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마속 장군. 상대는 사마의 일세. 싸움의 경험도 많고 전략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유능한 장군일세. 마속, 자네는 위험하네. 만약 제가 패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들까지도 모두 처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일로 어쩐다. 마속은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아끼는 장군인데. 결국 마속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사마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마속 장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부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봐라, 마속 장군을 당장 처형하도록 하라. 제갈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는데 항상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고 서로 의지했던 그런 장군인데, 하지만 나라의 기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군. 울읍, 벨참, 말마, 일어날 속, 읍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배달하는 뜻으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